대한민국 대표 경제 미디어 머니투데이 방송은 지난 2014년부터 기술 혁신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가져올 변화들을 성실히 조망하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마주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지식 공유회장 서울 퓨처 포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더 특별합니다. 국가 경쟁력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AI. 이 AI의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AI 기본 사회부터 산업 구조의 혁신까지 각 분야의 변화를 아우르는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완전한 AI 생태계 전략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최종 목적지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께 통찰과 영감을 드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시자 전 AI 미래전략특별위원장님께서 AI가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편하는 AI 기본사회,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맞이할 글로벌 변화의 방향을 조망하는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AI 기본사회와 글로벌 퓨처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AI 시대의 국가 전략을 누구보다 깊이 있게 다뤄오셨어요. 차지호 의원님의 인사이트를 지금부터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차지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얘기해 주신 것들 중에 저희가 가진 현재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밋빛 전망으로 우리의 미래나 아니면 우리의 현재를 이렇게 꾸미는 것보다 사실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한 20년 전에는 의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냥 의사들은 보통 하는 게 정확한 진단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고 그에 맞춰서 가능한 치료 옵션들을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AI 문제를 얘기했을 때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몇 가지 초격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AI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데이터, 기술, 자본 이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2024년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본은 AI에 투자되는 자본은 미국의 90분의 1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민간 회사에서 투자하는 것들의 자본에 나라 전체가 투자하는 자본이 한참을 못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문제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데이터 아키텍처가 굉장히 잘 설계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좀 분절이 돼 있었고, 그리고 분절이 되지는 않은 데이터 아키텍처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5,200만 인구 안에 이 데이터 생성들이 좀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중엔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인간이 만든 데이터들 안에 이제 AI 기반, 그러니까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인데 우리는 5,200만 명에 제한돼 있을 때 중국은 14억의 인구,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한국보다는 조금 더 느슨한 형태의 14억 인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 그리고 구글이나 이런 몇 개의 회사들은 수십억의 인구에 기반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본의 수십 배의 격차, 데이터의 수십 배의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이 두 가지 좀 종속되는 면들이 있죠. 이게 꼭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고, 근데 발전되고 도망가는 속도가 페라리 타고 도망가는데 우리는 자전거 타고 쫓아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게 아마 이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의 주요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AI 전환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추세로 갈 것이라는 것들이 이해를 하고, 꼭 뭐 지난 한 2, 300년 전에 산업혁명 초기에 그 산업혁명의 80년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게 될까라고 예측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AI 전환 과정이 결국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어떤 산업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 중요했었던 것 같고, 예측이. 그리고 그 변화를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슬라이드를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앞부분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글로벌 패권 경쟁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글로벌 전략을 가져서 데이터와 그리고 글로벌 자본, 데이터, 자본, 기술의 초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20년 우리 문명을 보면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인도주의 활동가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 지구가 놓여져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병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저 같은 경우는 이 AI를 결국 왜 우리가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로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했던 지역들은 우리 현대 문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현대 문명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문명이라는 거는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기반을 해 있습니다. 근데 이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하고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개발도상국, 특히 이제 인도적 위기 지역에서 일을 할 때 거기 가서 가진 가장 큰 배리어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도 안 되고 경제도 발전이 안 되고 외부에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도 그 나라 자체가 이 시스템이 전환되기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8, 9년 정도 전부터 제가 이제 영국 이제 맨체스터에서 그 글로벌 위기 관련 교수로 일할 때 이 AI를 확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도 그 연구가 교수로 있을 때도 이어졌었고요. 결국 제가 하고자 했던 거는 AI 자체 모델에 대한 디벨롭도 하긴 했었었는데, 결국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통합시켜 나갈지, 그리고 통합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가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집중했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음 10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한 두 가지 축이 우리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이 다중위기. 이게 많은 분들이, 우리 모두가 팬데믹을 경험을 했지만, 그리고 팬데믹이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그렇게 열악하게 만드는 것들도 보았지만, 우리는 다음 팬데믹이 극단적인 기후변화와 함께 찾아올 거라는 것들을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농경 시스템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크나큰 분쟁들을 만들고, 이런 연쇄적인 효과가 다음 팬데믹에 동시에 오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가진 경제 시스템이 버틸 수 있을까? 버티기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런 식의 듀얼 임팩이 저출생 고령화로 경제 활동 인구가 굉장히 축소된 한국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경제 위기를 버틸 수 있을까? 사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라는 조금 더 기회 요인들을 보고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극단적인 위기의 요인들이 2030년대와 40년대에 이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 우리가 가진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 우리가 가진 국제 질서, 소셜 시스템을 확대하고 회복 탄력성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방식의 다중 위기들이 결국 우리가 나라, 그리고 우리가 같이 경제 블록으로 맺어져 있던 국가들을 굉장히 망가뜨리고 그 2차적인 충격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사실상 막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글로벌 위기라는 입장에서 AI 연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 부분이 너무나 빨리 오기 때문에 국회로 들어와서 이런 식의 가졌던 지식들을 이제 정체화시키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10년이 글로벌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근본적인 한계를 도달하는 시점이고,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AI로 인한 전지구적인 변화를 굉장히 회복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10년에 AI라는 특징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어떤 식으로 통합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과학기술, 산업, 이 모든 영역이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커넥티드 인텔리전스가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지형을 바꿔 나갈 때, 이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두 가지 경저의 경쟁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 휴먼 인텔리전스라는 것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결합된 커넥티드 인텔리전스와, 그리고 AGI 혹은 ASI 뭐라고 부르든 사람의 개입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 두 가지가 경쟁하는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구축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사실 가장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대량 실업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던 다중위기 요인에 이제 사실 이번 정부 4년차, 5년차 정도만 해도 청년들 그룹 안에서 대량 실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런 식의 위기들을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이 격동의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퓨처 인사이트는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여러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한 영향들, 불평등, 차이 패턴들이 AI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먼 얘기가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다음 10년 안에 은퇴하실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은퇴 연령이라는 거는 휴먼 인텔리전스가 나이가 뭐 예를 들어 65세 이후에 가면 인지 기능이 저하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 연령이라는 거를 정해 놓는 거죠. 그런데 AI와 휴먼이 협력해서 일할 때는 사실 은퇴 연령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20대 중반에 있는 청년이 AI와 일할 때, 그리고 한 70세에 이제 장년층이 AI랑 일할 때 지식 생산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역설적으로 이제 70세의 그룹이 AI랑 일할 때 생산성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다른 지능 체계에 오더를 주거나 뭐 이러면서 같이 일했던 협업했었던 경험이 없는데, 이제 인간적인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지능 체계와 협업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생산성에서 차이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사회 안에서 개발도상국 혹은 낙후한 국가들과 한국 간의 차이는 이 휴먼 인텔리전스의 차이들이 있었잖아요. 그쪽에 교육이나 과학기술들이 제한돼 있어서 양질의 노동 인력들이, 하이스킬드 프로페셔널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는데, AI와 개발도상국 모 국가의 노동인구들이 협업할 때랑 한국에서 그 그룹들이 AI랑 협업할 때 지식 생산성 차이가 지금처럼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주의 패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지겠죠. 이 모두가 저는 이제 짧게는 5년에서 10년, 길어도 15년 안에는 다 이제 1차 웨이브는 마무리될 변화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격차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은 중국과 미국과 이제 유럽이나 한국과 같은 국가들 사이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과학기술 격차, 산업기술 격차는 커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반대로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유럽이나 한국 같은 국가들 사이에 과학기술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이제 산업기술 격차에서도 나타날 거고, 뭐 국방 기술의 격차에서도 나타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 경제 질서나 아니면 국방과 안보 관련된 부분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갈게요. 이 각 개인들이 정치적 신념이나 이제 투표나 이런 걸 하게 되는 과정들이 사실 AI 알고리즘이 만드는 정보 생태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다음 10년 근본적으로 우리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기반한 정치, 경제, 안보 이 모든 시스템이 변하게 될 거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만들었던 거는 이 AI 기본 사회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5년간 우리가 그 인공지능 기본 사회라는 것들이 과연 어떤 사회가 될지,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산업이나 경쟁 시스템의 전환뿐만이 아니고 사회 시스템 혹은 3차 산업의 전환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게 돼야 될지, 여기에 대한 전망을 가진 그룹들이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본 사회,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 사회라는 글로벌 전략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AI가 금융이나 의료, 교육, 복지, 노동, 재난 등 국민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소셜 시스템을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도권과 저기 저기 남해에 있는 어떤 섬들과의 격차가 생기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AI가 그 격차를 굉장히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예가 있겠지만 뭐 의료만 놓고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1.5차 의료 시스템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지난 정부 때는 뭐 의료 대란이 일어났던 거는 의대생 숫자를 늘려서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대생은 기본적으로 휴먼 인텔리전스죠. 근데 저는 의대생이 입학해서 졸업해서 필수 의료 전문의가 나오는 기간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AI로 전환될 거는 분명합니다. 헬스 시스템이.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비해서 이제 뭐 전라도에 있는 섬 같은 경우는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의사는 있지만 1차 진료인은 있지만 필수 의료 전문의들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AI가 1차 의료진과 협업해서 일할 때 그 1차 의료진의 임상적인 역량들은 각각 전문의의 그것과 비슷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5차 시스템, 1차 진료인과 AI, 그리고 이 공백을, 리스크를 메울 수 있는 원격 전문 협진 시스템을 하나의 패키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 있는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 부분도 소득, 건강, 주거 데이터들이 복합적으로 되면 우리는 위기 가구들에 대해서 적어도 몇 주에서 몇 달 정도의 그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100여 종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 세분화 들어가면 600여 종 되는 것 같아요. 복지 프로그램들이. 그 부분을 얼리 아답테이션을 이렇게 해서 조기에 이제 리스크가 있는 가구들에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복지 예산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령층 및 장애인 가구들이 사실 AI가 가장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 지금 AI 기술, 뭐 방금 구글 글래스 이런 식의 이제 도구들이 AI에 결합을 했을 때 실제 장애에 대한 불편함들이 굉장히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산성들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AI 전환 과정에 만들 수 있는 변화가 이런 생산성이 골고루 포용적으로 만들어져 그게 전체 국가 경제 시스템 안에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에서 대출이 안 되거나 혹은 대출을 받아도 이율이 높은 거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대출한 것들의 회수율이 달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FDSS라는 개념이 있는데 Financial Decision Supporting System을, 일종의 금융 지원 시스템, 개인화된 기분 지원 시스템을 AI가 결합이 돼서 각 개인이 가진 금융 리스크를 현저히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실제 투자 리스크가 이제 사람들에 대한 격차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하면 대출 문제나 이율 문제가 이제 회수율에서 차이가 없다고 했거나 적게 됐을 때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협력형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장 제가 염려하는 거는 다음 5년 안에 시작될 혹은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를 대량 실업의 문제입니다. 지금 뭐 크게는 직업 중에 절반 정도가 다른 직업으로 전환이 될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가진 생산성이 높아지고 시장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빨리 있게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제 여기 머니투데이에 있는 기자분들도 신입 기자들을 뽑을 이유들이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뭐 40대 이제 선임급 기자분들이 이제 20대 이제 후배 기자들과 굳이 같이 일하지 않더라도 AI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해낼 수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실업급여 형태의 현재 있는 노동 안정 시스템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저희가 대선 기간에 이제 만들었었던 것은 AI 전환보험과 업스킬 패키지 같은 이제 AI로 직업들이 전환됐을 때 그 다른 직업들을 찾을 때까지 이제 어느 정도의 속도를 보장하면서 이제 스킬을 AI 기반의 일자리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들도 아마 지금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박사 혹은 석박사까지 그 긴 기간 동안을 공부해서 나머지 평생을 먹고 사는 시기는 아마 지금 세대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직업들이 바뀌고 인텔리전스계에는 상당 부분을 AI라는 툴에 의존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학 같은 경우 마이크로 학점은행이나 아니면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면서 평생교육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난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후나 이런 복합 위기 안에서 예측적 대난 시스템으로 이제 재난 리스크를 사전 관리한 형태로 나가게 될 거고, 그 민주주의 리스크 같은 경우 아까 조금 얘기를 조금 덜 했었는데, 사람이 가진 정보 시스템이 이제 지금도 많은 뉴미디어들에 있는 알고리즘 때문에 사람들마다 노출되는 정보가 너무 현격하게 달라지고, 그게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극단화된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진 역할들은 이런 식의 변화들을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고, 저희는 이제 알고리즘 투명성 기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이상의 이 폴라라이제이션을 만들 수 없게 균형을 잡게 만드는, 그리고 가짜 뉴스라든지 편향된 정보들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밸런스 AI라고 해서 각 개인이 가진 어떤 디바이스 안에서 오는 정보들을 모니터링 해줄 수 있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기본 사회는 다중위기라는 것에 회복력 있는 시스템이자, 그리고 AI 기본 사회를 만든 하나의 비전과 툴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중요한 거는 예측적 거버넌스라는, 이제 일이 닥치고 나서 거버넌스나 아니면 어떤 법제화가 되거나 정책들을 만들면 늦습니다. 만들고 나면 아마 기술들이 우리 사회를 더 멀리 바꿔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3년에서 5년 사이에 오는 변화들을 예측을 하고 그에 맞춰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가진 글로벌 패권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데이터와 자본과 기술의 초격차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저는 이 글로벌 AI 기본 사회라는 게 굉장히 주요한 툴인 것 같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가장 AI 전환이 한국보다 혹은 유럽보다 빠를 곳은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개발도상국, 그리고 또한 중저소득 국가들 안에는 이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뭐 몇십 년에 걸쳐서 교육 시스템이 자리 잡거나 과학 기술이 자리 잡아야지만 이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AI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한국 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국가들은 이 사회 시스템 자체에 대한 AI 전환 과정들을 갖게 될 거고, 그게 한국보다 훨씬 더 큰 수요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국가들이 이런 AI로 인한 소셜 시스템 전환들을 만들어 나갈 때 미국에 있는 민간 기업에 의존할 수가 있을까? 의료나 금융이나 국방 영역들을 외부에 있는 민간 기업에 의존할 수 있을까? 힘들 겁니다. 그럼 중국이라는 국가에 의존할 수가 있을까? 그러기엔 중국은 사실 꽤 위협적인 국가들이죠. 작은 국가들한테는. 그랬을 때 저희가 가진 기치는 글로벌 AI 기본 사회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포용성 있는 사회 성장에 대한 모델들을 가지고 여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연합체를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주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글로벌 공동 자본 플랫폼을 통해서 공동으로 투자 기금을 만들고 그 투자한 기금을 가지고 공동으로 기술들을 개발해서 어떻게 보면 기본사회 플랫폼, AI 기본사회 플랫폼이라는 AI 소셜 시스템 플랫폼들을 공동으로 만들고 그걸 쓰는 유저들, 그러니까 디지털 인구들이죠. 디지털 인구들이 한국에 5,200만 명이 아니고 적어도 세계에서 8개 정도 사이의 국가들, 한 10억 개 국가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한국에서 꽤나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본의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야 되고 공동된 기술로서 만든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5,200만 명이 아닌 10억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는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는 3등이 아닌 제 삶의 블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블랙락도 그런 의미였어요. 이런 과정들을 설계했을 때 가장 먼저 중요했던 게 자본의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자본이 빈약했기 때문에 이 자본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글로벌 자본 플랫폼들을 저희가 열심히 찾았었고, 그랬을 때 블랙락이라는 뭐 지금은 거의 1경 9천조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산들이 결국 블랙록 자신의 것이라기보다 일종의 플랫폼으로 전 세계 자본들이 유통을 하는 곳이죠. 그랬을 때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적어도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만들고 그걸에 대한 파트너십으로 이런 글로벌 자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주요한 협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뭐 레리핑크 회장을 포함해서 블랙락 쪽에서는 한국을 아시아의 AI 캐피탈로 만들겠다는 그런 굉장히 전향적인 혹은 굉장히 적극적인 파트너십이 결성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는 자본에 대한 파트너십이 생겼고, 다른 한쪽은 에이펙과 뭐 G20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AI 기본 사회라는 말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연합체, 협력 체제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과 공공 거버넌스에 대해서 확장이 됐을 때 한국은 적어도 우리가 이 전환기 속에서 뭔가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적어도 최소한의 그 계단들을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런 논의가, 이런 글로벌 AI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 있는 여러 전문가 그룹, 공적 그룹들, 언론들에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 자본과 데이터와 기술에 대한 초격차를 넘어가기 위해서 가졌던 빅 퀘스천에 대한 저희 나름의 답이고, 결국 산업계와 민간 그리고 아카데미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공동으로 형성해 나가고, 그게 한국을 넘어선, 이제 전 소버린 AI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을 넘어서 이 소버린티라는 개념들이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 블록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적어도 한국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다음 몇 년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만들어져서 우리 한국이 가진 지혜들이 우리가 이 다음 제너레이션 안에서 한국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한 편의 재난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딥 퀘스천으로 장밋빛 전망만을 던지진 않겠다, 현실적으로 다가가 보자라면서 왜 AI가 필요할까로 시작된 강연이었거든요. 혹시 암울한 전망 때문에 걱정되는 결과가 있으면 어떡하지 마음 졸이면서 들었는데요. 결국은 AI 기본 사회, 여기에서 자본과 협력체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결국은 AI 수도, 그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닌 나라다라는 측면을 짚어주셨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다시 한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기조 연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AWS 코리아 윤정원 공공부문 대표님께서 산업 경계를 넘는 AI 혁신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AI가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그 혁신의 움직임들, 또 글로벌 변화들 지금부터 주시하시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원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AWS 윤정원입니다. 그 AI에 관한 그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다뤄지고 있고 또 주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분 안에 짧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마존이란 기업의 시각에서 본 그 AI, 그 다음에 아마존에 많은 사업부가 있는데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면 앞으로의 AI를 활용하는 사회나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반추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AI로 바꿔가는 과정에서의 거버넌스와 그 다음에 보안 이런 것들 또 그 AI 서버린에 관한 이야기도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그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 보시면 대략 한 1262 빌리언 달러가 2029년까지 투자가 될 예정이고요. 그 중에 생성형 AI 쪽이 56%, 나머지가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이미 그 AI를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사용하는 걸 고려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그 조직의 비율이 72%이고요. 이미 무언가를 프로덕션을 시작했다는 게 50%, 그 다음에 그 프로덕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밸류를 끌어왔다라고 답변을 한 조직이 40% 정도가 됩니다. 모멘텀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적용되는 솔루션의 산업 분야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예는 그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아마존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AI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커머스뿐만이 아니고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또 로보틱스, 그다음 피지컬 AI, 또 물류센터,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스타링크처럼 아마존 리오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위성을 150개를 쏘아 올렸는데 내년 중반까지 1,600개를 더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미주 지역부터 서비스가 될 텐데요. 이러한 위성을 통한 통신 시스템이 그 아마존의 클라우드와 결합이 되면서 사실상 피지컬 네트워크가 없이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손쉽게 그 광대역 폭의 높은 밴드위스를 가진 통신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이러한 부분이 피지컬 AI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속적으로 이 위성에 쏘아 올려지면서 지구 궤도의 위성 숫자가 늘어나면서 위성의 거대한 컨스텔레이션을 이루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숫자가 많아질수록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적에도 위성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딜레이도 굉장히 짧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로보틱스의 1세대 로봇부터 사실은 아마존은 적용을 해왔고 이미 물류센터에 수십만 대의 로봇이 적용됐고 지금 200만 대가 넘는 로봇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이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 물류센터에서 활용되는 로봇인데 지금 그 보여지는 로봇들은 대략 한 300kg 정도 되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로봇인데 자율주행 로봇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오브젝트를 피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이 이미 이 물류센터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인터랙션이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죠. 그 AI가 또 활용되는 기술 중에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그 아마존에서 새로 만든 그 페이 기술인 그 아마존 원이라는 페이 기술이 있어요. 이것은 그 손의 정맥을 인식을 해서 그 들어갈 때 정맥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물건을 그냥 집어가지고 나오시면 바로 자동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현재 The Just Walk Out is a really 많이 cool 활용이 되고 combination of a 있습니다. bunch of technologies. So we use computer vision and we use tons of machine learning and AI to figure out who's taking what off a shelf and then to bill them correctly when they walk out of a store.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차인 죽스입니다. 올해 말 라스베가스에서 처음으로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로 확대될 서비스인데 뭐 택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운전대도 없고 운전사도 당연히 없고요. 자율주행으로 고객들을 목적지까지 이렇게 운송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의 특징은 그 움직이는 오브젝트가 8초 뒤에 어디까지 갈 것을 미리 예측해서 차가 그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브젝트가 있다고 해서 피하는 수준이 아니고 향후에 8초 뒤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까지를 미리 계산하고 예측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되겠죠. 뭐 AWS AI의 스택이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는데 뭐 그림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맨 밑에는 인프라고요. 그 위가 그 다양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고요. 맨 메뉴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이런 걸 취사 선택해서 쓰실 수 있고 뭐 고객에 따라 뭐 삼성이나 쿠팡 같은 데는 당연히 아래 레이어를 많이 쓰게 되겠고요. 반면에 의료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 같은 데는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해서 주요 그 AI 기업들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여기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여기서 취사 선택을 해서 뭐 엔트로픽도 올라가 있고요, 메타 라마도 올라가 있고, 또 아마존의 노바도 올라가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의 파운데이션 모델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활용을 해서 본인이 트레이닝 할 수도 있고, 또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툴들을 활용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기 조직에 맞게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아마존에서 이제 칩을 제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GPU도 있지만 저희는 그 추론 칩하고 트레이닝 칩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인퍼런시아는 추론용 칩이 되겠고요. 트레니움은 트레이닝용 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칩들을 현재 고객들이 사용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칩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큰 프로젝트를 하나 했는데 하나는 그 프로젝트 프론티어 세이버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AI 슈퍼컴퓨터를 엔비디아와 같이 구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 레이니어라고 그래서 그 2.2 기가와트급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 중부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는 전력량이 2.2 기가와트니까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소개 영상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AWS 트레니움 칩이 50만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그 데이터 센터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향후에 굉장히 많은 컴퓨팅 수요를 대응을 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이나 정부 쪽에도 생성의 AI 트렌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운영 혁신에 관한 것, 그러니까 반복적인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또 AI에게 맡기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시민들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와 운영 혁신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변환 또는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운영,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큰 그 생성형 AI와 관련된 공공부문의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AI를 활용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조서나 문서를 그 AI가 작성을 해주고 작성된 문서를 경찰은 검토만 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정부 같은 경우는 대략 300만 명이 사용하는 다양한 정부의 그 어떤 지침 또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이런 것 등을 왓츠앱을 통해서 결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것들 알기 위해서는 주로 T맵이나 카카오맵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아예 이런 특정한 앱을 제공을 해서 시민들이 그 이 쿼리를 통해서 해당되는 그 이 교통 상황뿐만이 아니고 해당되는 지역의 실시간 상황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구성이 됐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AI와 젠 AI를 결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미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 의회 사무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면 해당되는 질의를 분석을 해서 분석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AI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를 높이고 의회 업무를 효율화하는데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분야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에 대한 혁신이나 행정 또 학업에 대한 그 어떤 성취에 대한 평가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 특히 그 교육이나 연구 쪽에서는 공동 연구 플랫폼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동 연구나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많이 쉐어링을 하는 연구 기관들의 연구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연구 방향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OECD나 유네스코나 EU 같은 데서는 이미 그 오픈 사이언스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그 지식 접근에 대한 그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한국 그 제약바이오협회에서 20여 개의 제약사와 그다음에 기관들이 그 신약 개발할 때 그 연합학습 개발 플랫폼을 현재 AWS 구축을 해서 그 외부의 그 본인의 데이터나 또는 그 학습된 결과를 공유하지 않고 이 연합학습 플랫폼 내에서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그 이 공동 연구를 가속화하는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도 현재 공동 연구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연구 목적 GPU도 향후 12개월, 18개월 내에 2배 이상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기하급수로 늘기 때문에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GPU를 사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위해 공급한다는 것은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헬스케어 부분은 임상 워크플로우하고 케어 관리나 환자, 교육 연구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유전체 분석 연구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삼성병원처럼 팩스 마이그레이션 이런 쪽도 그 AI와 클라우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 UK 바이오뱅크 같은 경우는 50만 명의 영국 성인들의 그 혈액이나 그다음에 소변, 타액 같은 그런 건강 정보를 한데 모아서 3만여 명의 연구자가 동시에 접속을 해서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효과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물론 다양한 컴퓨팅 파워와 AI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AI를 하게 되면 물론 오픈 데이터도 쓰게 되지만 많은 인프라와 데이터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표준과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태생적으로 보안을 기반으로 설계된 인프라를 쓰지 않으면 여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AWS 인프라가 이제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해당되는 인프라에서 현재 가장 핵심이 그 클라우드를 가능하게 해주는 가상 머신이에요. 근데 이 가상 머신이 이제 AWS 나이트로라는 서버가 있는데 이 내부에 동작을 할 때 메모리에 올라가는 데이터도 모두 다 인크립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AWS 직원조차도 고객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 있고, 이러한 부분을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정말로 이러한 부분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검증을 해야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3자의 검증도 있었고요. AWS는 2022년도 디지털 주권 서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데이터 위치에 대한 통제를 고객이 또는 사용자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검증 기반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곳에서도 어떤 데이터도 본인이 다 암호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복원력이 담보돼야 된다. 즉 어느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스템이 다운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 세계 143개 보안 표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AI 플랫폼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나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이 이와 같은 보안 표준을 준수해서 그 안전성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증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AI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핵심이 인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그 규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많은 그 이야기가 AI에 대한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인력 양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규제는 그 자동차에 대한 엔진을 개발하는 데에 보다는 이 자동차가 개발된 자동차를 어떻게 활용하는 데를 고민할 때 어떤 규제가 조금 완화되어야지 활용이 잘 되는가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AI에 대한 로드맵,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다양한 AI 기술들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해서 국민들이나 기업이나 이런 쪽에 그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를 로드맵을 만들어야만 그 로드맵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규제가 눈에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미 울산에도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제 많은 투자가 있을 텐데 이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인력입니다. 그래서 AWS 내에 그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30만 명 정도를 한국에서 교육을 했는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한 대학이나 연구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정해진 시간 안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 지금 90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요. 클라우드에 있어서의 경쟁력,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AWS의 그 AI 혁신 사례들을 쭉 봤고요. 이것이 의미 있는 건 말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적재적소에 AI가 어떻게 활용돼야 하는지 로드맵이 분명해야 우리가 풀어야 할 규제에 대해서도 답이 나온다.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도 답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AI 로드맵이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절실하게 알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윤정원 대표님 다시 한번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AI는 더 이상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미래 국가의 주권이자 경쟁력의 핵심 축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갑니다. 패권 중심이 이제 무게에서 자원으로 또 데이터로 이동하는 거대한 전환기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그 방향 속에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가야 할지
다소 흐릿했던 윤곽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은 명확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나눈 지식들이 국민으로서 또 조직원으로서 개인으로서 미래 설계에 있어 중요한 나침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내년 이맘때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